여러분, 3년 전에 분명히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났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저는 그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성고등학교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죠.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아이가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성진그룹을 운영하는 강태준입니다. 올해 55이고요. 평생을 사업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자식도 없고 결혼도 안 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가난한 학생들을 후원하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이준혁이라는 학생이었죠. 2018년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성적은 전교 1등, 하지만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죠. 준혁아, 공부 계속하고 싶지?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간절함과 희망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네, 회장님. 저는 꼭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 같은 분들이 아프실 때 무료로 치료해드리고 싶어요. 그때부터 전액 장학금을 지원했어요. 고등학교 입학금, 교복, 학원비까지 모두요. 그 아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한성고등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1학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1년 7월 15일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죠. 강태준 회장님이시죠? 이준혁 학생 보호자로 등록되어 계신데요. 급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죠. 복도에는 피 묻은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었고 중환자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어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담당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새벽에 학원에서 돌아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어요. 현장에서 심정지가 왔고 20분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혁이는 그렇게 18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학교 친구들이 수백 명 왔어요. 모두들 울면서 말했죠. 준혁이가 죽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준혁아, 왜 먼저 가니?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년 준혁이 기일에 꽃을 들고 묘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준혁이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더 많이 도와야겠다고요. 그래서 올해 한성고등학교에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준혁이가 다녔던 학교니까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학교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 학교 자랑거리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3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어요. 우등상 받은 학생들 사진이었죠. 2021년 전교 1등 마이너스고 이준혁. 사진 속 준혁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상장을 들고 있었죠. 제가 그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준혁이가 정말 좋은 아이였습니다. 저희 모두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학생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키는 한 175cm쯤 되어 보였고 교복을 깔끔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아니, 준혁이와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같은 눈썹,
같은 코, 같은 입 모양.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비슷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학금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교장 선생님이 놀라서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저 학생이 누구입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저 학생이요? 3학년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전교 2등하는 우수한 학생이죠. 3학년이라고요? 몇 살입니까? 18입니다. 2006년생이니까요. 18. 준혁이가 죽었을 때와 같은 나이였어요. 그 학생이 우리 앞을 지나쳐 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며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머리카락 모양까지 준혁이랑 똑같았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아, 아닙니다. 잠깐 어지러워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어지러운 게 아니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집무실 책상 위에는 준혁이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제가 장례식 때 간직했던 사진이었죠. 그 사진과 오늘 본 그 학생의 얼굴을 계속 비교했습니다. 똑같았어요. 정말 똑같았습니다. 설마 쌍둥이? 아니면 친척? 하지만 준혁이 어머니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아들이 하나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대체 저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비서실장 윤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비서, 지금 당장 한성고등학교 3학년 김민준이라는 학생에 대해 알아봐. 회장님, 무슨 일이신데요? 묻지 말고 빨리 알아봐. 그 학생의 가족관계, 출신 배경, 모든 것을 파악해. 3시간 후 윤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사무실로 왔어요. 회장님, 조사했습니다. 김민준 학생은 2006년 3월 5일생입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태어났고요. 3월 5일. 준혁이 생일은 3월 3일이었어요. 거의 비슷했죠? 가족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김상철, 어머니 박미영.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외동아들입니다. 외동아들이라고요? 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가족 사진을 보니까 김민준 학생이 어릴 때 모습과 지금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어릴 때는 통통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갑자기 말랐어요. 그리고 얼굴형도 약간 달라진 것 같고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게 정확히 언제부터입니까? 2021년 8월쯤부터요. 아마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인 것 같습니다. 2021년 8월. 준혁이가 죽은 게 2021년 7월 15일이었어요. 한 달 차이.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한성고등학교 근처를 배회했어요. 김민준이라는 학생을 멀리서 관찰했습니다.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까지요. 그 아이의 모든 행동이 준혁이와 비슷했어요. 걸을 때 왼손을 주머니에 넣는 습관,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더 올라가는 모습, 심지어 고개를 갸우뚱하는 각도까지요.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윤 비서에게 더 깊이 조사하라고 지시했어요. 김민준 학생 부모님의 과거를 철저히 파헤쳐봐. 2021년 전후로 특이한 일이 없었는지 모두 확인해. 며칠 후 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데? 김상철 씨 부부가 2021년 7월 20일에 갑자기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어요. 2억? 무슨 용도로?
그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3주 후에 돌아왔어요. 준혁이가 죽은 지 5일 후에 2억을 인출하고 가족여행을 갔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윤비서, 혹시 김상철 씨 부부가 이준혁 학생 가족과 아는 사이입니까? 그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김민준 학생이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갑자기 전학을 왔어요. 어디서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중학교에서 서울 한성고 바로 옆 중학교로요. 그리고 1년 후 한성고에 진학했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준혁이가 다니던 바로 그 학교로 전학을 왔다는 거잖아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 뭔가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김민준 학생 부모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토요일 오전 김상철 씨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슈퍼를 찾아갔습니다. 강북구 어느 주택가에 있는 평범한 구멍가게였어요.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 앉아 계시던 박미영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50살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아줌마였죠. 저는 음료수 하나를 집어들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3,000원입니다. 돈을 내며 넌지시 물어봤어요. 혹시 아드님 한성고 다닙니까? 박미영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네, 어떻게 아세요? 아, 제가 그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사람입니다. 학생들 얼굴을 좀 익혀두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박미영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드님이 공부를 잘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도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아들 하나 잘 키우셨네요. 그 순간 박미영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네, 그렇죠. 하나뿐인 아들이니까요. 하나뿐인 아들. 그 말이 제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슈퍼를 나와 차에 탔을 때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회장님, 뭔가 확인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 여자 거짓말하고 있어. 네. 두려워하고 있었어. 뭔가 숨기고 있다고. 그날 밤 저는 준혁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좁은 원룸에 혼자 사시는 그분은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셨어요. 회장님, 이 밤에 웬일이세요? 어머님, 혹시 준혁이한테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들이 하나뿐이었어요. 왜요? 준혁이랑 비슷한 아이를 봤다면 믿으시겠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설마 우리 준혁이가 살아있나요? 아, 아닙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아이가 준혁이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분명 병원에서 사망 확인을 했고 장례식도 치렀는데요. 그날 밤 저는 3년 전 그날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말했죠. 심정지가 와서 20분간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준혁이 시신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준혁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신 상태가 너무 심해서 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병원에서 말했거든요. 그리고 화장을 했습니다. 잠깐, 만약 그게 준혁이가 아니었다면? 만약 누군가 시신을 바꿔치기 했다면? 너무 황당한 생각이었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윤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3년 전 그날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있던 모든 사람을 찾아봐.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까지 모두. 그리고 당시 교통사고 담당 경찰도 찾아내. 일주일 후 윤비서가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당시 응급실 담당 간호사 중 한 명이 사고 직후 사직했습니다. 이름이 최은지.
그리고 그 간호사가 퇴사하고 한 달 후에 갑자기 3억 원으로 강남에 집을 샀어요. 3억? 네. 간호사 월급으로는 절대 모을 수 없는 돈이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간호사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호주로 이민 갔습니다. 2021년 10월에요.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준혁이가 죽은 것처럼 꾸민 겁니다. 그리고 준혁이를 다른 가족에게 넘긴 거예요. 하지만 왜? 대체 무슨 이유로? 월요일 아침 저는 다시 한성고등학교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교장실이 아니라 학교 정문 앞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오전 8시 20분 김민준이 나타났습니다. 회색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검은색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가 왼쪽 다리를 살짝 절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 3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이가 중학교 2학년 때 농구를 하다가 왼쪽 무릎을 다친 적이 있었어요. 십자인대가 늘어나서 수술을 받았죠. 제가 수술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의사가 그랬어요. 완전히 회복은 되겠지만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때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 날씨가 흐렸어요. 김민주는 왼쪽 다리를 약간 절며 걷고 있었고 가끔 무릎을 살짝 주무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가 이준혁이라고요. 저는 윤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기록을 확인해봐. 2019년 이준혁 학생 무릎 수술 기록 있을 거야. 그리고 김민준 학생 병원 기록도 찾아봐. 2시간 후 윤비서가 결과를 알려줬어요. 회장님, 이준혁 학생은 2019년 5월에 왼쪽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학생도 왼쪽 무릎에 수술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수술 기록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마치 기록이 지워진 것처럼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직접 김민준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방과 후 저는 학교 앞에서 김민준을 기다렸어요. 오후 4시쯤 그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민준아, 오늘 PC방 갈래? 친구가 물어봤어요. 아니, 나 집에 가야 해. 엄마가 일찍 오래. 목소리였어요. 제가 3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 준혁이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슴이 뛰었고 눈가가 뜨거워졌죠. 저는 차에서 내려 그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김민주는 혼자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가갔습니다. 저기 학생. 김민준이 뒤돌아봤어요. 그 얼굴을 가까이서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준혁이가 맞았어요. 같은 눈동자 색깔, 같은 쌍꺼풀 모양, 심지어 왼쪽 눈썹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 똑같았습니다. 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미안. 혹시 한성고 학생 맞니? 네, 맞는데요. 나는 이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사람이야.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지 궁금해서 가끔 들러.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김민준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 태도까지 준혁이와 똑같았죠. 이름이 뭐니? 김민준입니다. 김민준. 공부 잘한다고 들었어. 그저 그래요. 더 열심히 해야죠. 꿈이 뭔데? 의사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의 꿈도 의사였거든요. 왜 의사가 되고 싶은데? 김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릴 때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셔서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릴 때 아팠다고요? 무슨 병?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요. 부모님이 말씀 안 해주셔서. 김민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부모님이 말을 안 해준다?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학생, 어릴 때 기억 잘 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초반 때 기억 말이야. 김민준이 갑자기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지. 김민준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 미안. 내가 너무 많이 물어봤네. 그냥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괜찮아요. 그럼 저 가봐야 해서요. 김민준이 서둘러 버스에 올라탔어요. 버스가 떠나갈 때 저는 그 뒷모습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틀림없어. 저 아이가 준혁이야. 하지만 그 아이는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윤비서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회장님,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윤비서가 파일을 펼쳐 보였어요. 첫째, 김민준 학생과 이준혁 학생의 외모가 똑같습니다. 둘째, 김민준 학생이 2021년 8월부터 갑자기 외모가 변했습니다. 준혁 학생이 사망한 직후죠. 셋째, 김민준 학생 부모가 그 시기에 2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넷째, 당시 병원 간호사가 3억을 받고 호주로 도망갔습니다. 다섯째, 김민준 학생의 왼쪽 무릎에 수술 흔적이 있습니다. 준혁 학생과 같은 부위죠. 여섯째, 김민준 학생의 꿈이 의사입니다. 준혁 학생과 똑같죠. 일곱째, 김민준 학생이 어릴 때 기억을 잘 못합니다. 여덟째, 김민준 학생이 준혁 학생이 다니던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윤비서가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회장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계획된 일이에요. 그럼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그게 문제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준혁이 사진을 바라봤어요. 3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준혁이 어머니가 울부짖었어요. 내 아들 좀 보여주세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끝까지 거부했죠. 시신 상태가 너무 심합니다. 보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화장을 했어요. 너무 빨랐어요. 보통은 3일장을 치르는데 그날은 24시간도 안 돼서 화장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했을까요? 혹시 시신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는 윤비서에게 지시했어요. 3년 전 그날 병원에 있던 의사를 찾아내. 그리고 화장터 직원도 찾아봐. 며칠 후 윤비서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회장님, 당시 담당 의사를 찾았습니다. 만나봤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의사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자기도 그날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보호자가 시신을 확인하는데 그날은 위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확인하지 못하게 했대요. 위에서 명령? 누구요? 병원장입니다. 병원장이 왜 그런 명령을? 모르겠대요.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병원장까지 관련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화장터 기록입니다. 화장터에 뭐가? 당시 화장된 시신의 무게가 45kg이었대요. 45kg? 그게 왜 이상합니까? 이준혁 학생의 마지막 신체 검사 기록을 보면 65kg이었습니다. 20kg 차이가 나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화장된 시신이 준혁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대체 누구를 화장한 거지?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혹시 그날 다른 교통사고 사망자가 있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같은 날 새벽 무연고 노숙자 한 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어요. 신원 미상이었고요. 신원 미상? 네. 그 시신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그 노숙자 시신을 준혁이인 것처럼 꾸민 건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준혁이는 김민준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날부터 저는 15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준혁이가 나타나서 울면서 말했어요. 회장님, 저 여기 있어요. 왜 못 찾으세요? 월요일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민준의 부모를 다시 만나야겠어요. 이번에는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김상철 씨 슈퍼로 갔어요. 이번에는 윤 비서와 함께였죠. 어서 오세요. 박미영 씨가 밝게 인사했지만 저를 알아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지난번에 오신 분이시네요. 또 오셨어요? 네. 오늘은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김민준 학생에 대해서요. 박미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른 손님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라서요. 박미영 씨가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슈퍼 뒤쪽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김상철 씨도 나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김상철 씨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김민준 학생이 정말 두 분의 친아들입니까? 그 순간 부부의 얼굴이 동시에 변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윤 비서가 준비한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2021년 7월 20일 두 분이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제주도로 갔다가 3주 후에 돌아왔어요. 그때 김민준 학생의 외모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김상철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사생활을 조사했단 말이오? 3년 전 7월 15일 제가 후원하던 학생 이준혁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있어요. 터무니없는 소리 마시오. 민준이는 우리 친아들이요. 그렇다면 DNA 검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부부가 동시에 침묵했어요. 박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우리 가족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이준혁 학생 어머니는 3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이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어떤 기분일까요? 김상철 씨가 주먹을 쥐었어요. 나가시오.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르겠소. 좋습니다. 경찰을 부르세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증거를 경찰에게 보여드리죠. 두 사람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박미영 씨가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여보. 김상철 씨가 아내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 진짜 아들은 죽었어요. 3년 전에 박미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아들은 죽었어요. 3년 전에 박미영 씨의 고백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입 다물어. 김상철 씨가 다급하게 말렸지만 아내는 이미 무너진 상태였어요. 미안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박미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친아들 민준이는 2021년 7월 13일에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겨우 15살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애가 죽고 이틀 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였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박미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안을 했어요. 죽은 우리 아들 대신 다른 아이를 주겠다고요.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를요.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하고 2억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김상철 씨가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거절했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 사람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무슨 사진?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아이 사진이었소. 그런데 그 아이가 아직 숨이 붙어 있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죽은 걸로 처리할 거니까 우리가 데려가서 키우면 된다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이준혁이었습니까? 박미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미쳤죠. 하지만 방금 아들을 잃은 상태였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어차피 그 아이는 보호자가 없어서 죽을 거라고, 우리가 살려주는 거라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준혁에겐 어머니가 계십니다. 3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고 계시죠. 박미영 씨가 더 세게 울기 시작했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이 고아라고 했어요. 그 남자가 누구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김상철 씨가 입을 열었어요. 이름은 몰라요. 하지만 명함을 줬소. 여기 있어요. 그가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명함을 받아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서울대병원 의사 박정훈. 병원 의사? 네. 그 사람이 모든 걸 주도했소. 병원에서 시신을 바꿔치기하고 사망신고를 조작하고 모든 증거를 없앴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모르겠소.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요.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김민준 학생은 지금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몰라요. 박미영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 애는 제주도에 있을 때 기억을 잃었어요. 교통사고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3년 전 일을 하나도 기억 못해요. 정말입니까? 네. 가끔 악몽을 꾸긴 해요. 바다에서 누군가 자기를 부른다는 꿈이요. 하지만 누군지는 모른대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혁이가 무의식 중에 진짜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는 거였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억은 어디에 썼습니까? 병원비요. 저희 진짜 아들 민준이 치료비로 이미 1억 넘게 빚이 있었소. 그걸 갚고 장례 치르고 남은 돈으로 여기 슈퍼를 샀소. 저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었어요. 밖으로 나와 차에 탔을 때 윤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정훈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해요. 그 사람이 핵심이야. 하지만 병원 이사라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텐데요. 상관없어. 준혁이를 찾는 게 먼저야. 그날 밤 저는 서울대병원 박정훈 이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윤 비서가 가져온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박정훈, 53세. 서울대 의대를 나와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다가 10년 전부터 병원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 이사회 멤버이고요. 그런 사람이 왜 이런 짓을? 더 이상한 건 이 사람이 3년 전부터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얼마나요? 강남에 50억짜리 아파트를 샀고 외제차만 3대, 그리고 제주도에 펜션까지 있어요. 의사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액수였어요. 돈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됩니다. 합법적인 수입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직접 박정훈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서울대병원 이사실로 찾아갔어요. 강태준 회장님이시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박정훈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이준혁 학생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그 순간 박정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준혁이요? 그 학생 3년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셨죠? 아니, 돌아간 것처럼 꾸미셨죠. 박정훈이 천천히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김상철 씨 부부를 만났습니다. 모두 들었어요. 박정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회장님, 제 충고 하나 드리죠. 더 이상 파고들지 마세요. 왜요? 무서워서요? 무섭다기보다는 위험하니까요. 회장님도 그리고 지금 김민준이라고 불리는 그 아이도요.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요. 충고예요. 이 일은 회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드리죠. 일주일 안에 모든 진실을 밝히세요. 안 그러면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그러시렵니까?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김상철 씨 부부의 증언, 당시 간호사 최은지의 행적, 화장터 기록, 그리고 회장님의 재산 증식 내역까지요. 박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병원을 나와 차에 탔을 때 윤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직접적으로 나가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뭘 할지 몰라요. 그럴수록 빨리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그날 밤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새벽 2시 윤 비서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왜요? 김상철 씨 부부가 사라졌어요. 슈퍼도 문을 닫았고 집에도 없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김민준 학생도 학교에 안 나왔대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박정훈이 그들을 숨긴 거예요. 지금 당장 찾아야 합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사흘이 시작됐어요. 김상철 씨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어요. 윤 비서가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어요. CCTV는 확인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찍힌 건 3일 전밤 11시예요. 김상철 씨 가족이 짐을 싸서 승합차에 타는 모습이 찍혔는데 차량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어요. 계획적이었다는 거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어요. 회장님, 가족이 함께 이사를 간 걸 수도 있잖아요. 실종 신고를 하려면 48시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도 안 나왔는데요. 방학 전이라 미리 여행을 갔을 수도 있죠. 저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대신 직접 박정훈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이사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김상철 씨 가족 어디 숨겨놨습니까? 박정훈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갑자기 들어오시면 곤란한데요. 약속도 없이요. 대답하세요.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데요. 제가 왜 그 사람들 위치를 알아야 하죠? 당신이 숨긴 거잖아요. 증거가 있나요? 저는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어요. 일주일 준다고 했죠? 아직 사흘 남았는데요.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박정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회장님. 이준혁은 죽었어요. 김민준도 이제 회장님과는 상관없는 아이고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러시렵니까? 그럼 하나만 물어보죠. 만약 김민준이 진짜 이준혁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무슨 뜻입니까? 3년 동안 김민준으로 살아온 아이에게 갑자기 내 진짜 이름은 이준혁이고 지금 부모는 가짜라고 말하면요?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박정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는 행복해요. 지금 김민준으로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진짜 어머니는 가난하지만 지금 부모는 그래도 안정적이잖아요.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진실이요? 진실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박정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제 충고 하나만 들으세요. 그냥 돌아가세요. 이준혁은 죽었고 김민주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걸로 됐잖아요. 안 됩니다. 준혁이 어머니는 3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럼 어머니한테만 알려주세요. 아이는 그냥 놔두고요. 그럴 순 없어요. 왜요? 저도 준혁이를 그리워하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죠. 이 일에서 손 떼세요. 안 그러면 회장님도 다칠 수 있어요. 협박이군요. 충고예요. 진심으로 드리는 충고입니다. 병원을 나온 저는 윤비서와 긴급 회의를 했어요. 회장님, 박정훈 뒤에 누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혼자서 이런 일을 벌일 수는 없어요. 병원 기록을 조작하고 사망 신고를 위조하고 사람들을 숨기는 건 조직적인 범죄예요. 그럼 누가 있을까요? 윤비서가 새로운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회장님, 3년 전 이준혁 학생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름이 최진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요? 유명한 국회의원 최동석의 아들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국회의원 아들이요? 네. 최진우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이준혁 학생을 쳤어요. 하지만 아버지 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죠. 집행유예라고요? 사람을 죽였는데요? 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재판 기록을 보면 피해자가 즉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즉사? 네.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장님 기억하시죠?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재판 기록이 조작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마 최동석 의원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걸 조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박정훈이 도와준 거고요? 네. 박정훈과 최동석은 대학 동기래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최동석 의원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준혁이가 죽은 걸로 조작하고 박정훈이 시신을 바꿔치기 했어요. 그리고 진짜 준혁이는 김상철 씨 부부에게 넘긴 거죠. 하지만 왜 그냥 죽은 걸로 안 하고 다른 가족에게 넘긴 걸까요? 저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하나의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준혁이가 깨어날까봐 그런 거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 준혁이가 회복돼서 사고 당시를 기억하면 최진우가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아예 다른 아이로 만든 거예요. 윤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준혁 학생을 영원히 숨기려고 한 거네요. 네. 그래서 기억을 잃게 만들고 다른 가족에게 넘긴 거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최동석 의원을 직접 만나야겠어요. 하지만 국회의원을 함부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윤비서가 일주일 동안 노력한 끝에 겨우 약속을 잡았어요. 국회의원 회관, 최동석 의원실. 50대 후반의 최동석 의원은 카리스마 있는 외모였어요. 강태준 회장님이시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3년 전 이준혁 학생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최동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사건은 이미 법적으로 종결됐습니다. 종결이요? 거짓으로 종결시킨 거죠.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펼쳐놨어요. 최동석이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날은 제 인생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제 아들 진우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어요. 그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들을 제대로 못 키웠죠. 하지만 이준혁은 살아 있었어요. 최동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걸로 조작한 겁니까? 박정훈이 방법을 제안했어요. 어차피 뇌사 직전이라고 가족도 가난해서 치료비를 못 낸다고 말이죠.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치료비를 낼 수 있었어요. 그걸 몰랐습니다. 박정훈이 고아라고 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진심으로요. 박정훈이 모든 걸 처리했어요. 거짓말 마세요. 최동석이 일어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저도 3년 동안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윤비서였습니다. 회장님, 김민준 학생 찾았어요. 어디요? 인천공항입니다. 지금 김상철 씨 가족이랑 같이 출국하려는 것 같아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디로요? 필리핀이래요. 30분 후 비행기예요. 저는 최동석 의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미친 듯이 달렸어요. 평소 1시간 걸리는 거리를 40분 만에 도착했죠. 윤비서가 출국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서두르셔야 합니다. 10분 후면 탑승 마감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3번 게이트요. 가시죠. 출국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달렸어요. 3번 게이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김상철 씨 가족이 서 있었어요. 김민주는 큰 가방을 끌고 있었고 부모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그들 앞에 섰어요. 어디 가시는 겁니까? 김상철 씨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왜 여기에? 박미영 씨는 창백한 얼굴로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김민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저씨 저번에 봤던 그분이시잖아요. 왜 여기 계세요? 준혁아. 제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민준아, 차 안으로 가 있어. 김상철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싫어요.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요. 김민준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왜 저를 준혁이라고 부르세요? 제 이름은 김민준인데요. 준혁아, 너는 이준혁이야.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내가 죽은 줄 알았어. 뭐라고요? 김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김민준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쭉요. 그렇지 않아. 내 진짜 어머니는 따로 계셔. 지금도 너를 찾고 계시고. 거짓말이에요. 김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박미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왜 우세요? 김상철 씨가 아내를 말리려고 했지만 늦었어요. 너는 우리 진짜 아들이 아니야. 박미영 씨의 말에 김민준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진짜 아들은 3년 전에 죽었어. 백혈병으로. 그리고 너를 데려왔어. 김민준이 비틀거렸어요. 저는 얼른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김민준이에요. 18살이고 한성고 3학년이에요. 기억나지 않니? 3년 전 일이? 기억나요. 아니, 기억이 안 나요. 김민준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가끔 꿈을 꿔요. 바다 꿈이요.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꿈이요. 하지만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내 진짜 어머니야. 저는 핸드폰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3년 전 준혁이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내 진짜 어머니셔. 김민준이 사진을 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본 것 같아요. 꿈에서 봤어요. 맞아. 너는 이준혁이야. 아니에요. 김민준이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김민준이에요.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제가 누군지 알아요. 하지만 내 몸은 기억하고 있어. 왼쪽 무릎 보렴. 너는 중학교 2학년 때 수술을 받았어. 내가 수술비를 냈고. 김민준이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무릎에 수술 흔적이 선명했어요. 이건 언제 다친 건지 기억이 안 나요. 2019년 5월 15일이야. 농구를 하다가 다쳤지. 병원에서 3시간 수술을 받았어. 김민준이 무릎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왜 기억이 안 나지? 왜요? 3년 전 교통사고 충격 때문이야. 그 순간 공항 방송이 들렸습니다. 필리핀 마닐라행 탑승 마감 5분 전입니다. 김상철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민준아, 가자. 어서. 민준이라고요? 그의 이름은 준혁이에요. 저는 김상철 씨를 막아섰습니다. 당신들은 준혁이를 데려갈 수 없어요. 우리가 3년 동안 키웠소. 이제는 우리 아들이요. 아니에요. 준혁이에겐 진짜 어머니가 계세요. 김민준이 그때 소리쳤어요. 그만해요. 다들 그만하라고요.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워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김민준인지 이준혁인지 모르겠다고요. 김민준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전 김민준으로 살았어요. 부모님을 사랑했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라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준혁아.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기억해도 돼. 억지로 할 필요 없어. 하지만 진짜 엄마는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저를 찾았다고 하셨잖아요. 만나고 싶니?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준혁이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회사 사무실이었어요. 김민준은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혁이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준혁아. 어머니가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세요? 나야, 준혁아. 엄마야.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혁아, 기억 안 나니? 엄마가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 기억 안 나?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별이 빛나는 밤이 오면 엄마가 안아줄게. 김민준이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 노래 들은 것 같아요. 꿈에서요. 맞아, 준혁아. 엄마가 매일 불러줬잖아. 하지만 저는 김민준이에요. 다른 엄마 아빠가 있어요. 어머니가 무너지듯 울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이 날 몰라봐. 3년 만에 만났는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민준은 제 집에 머물렀어요. 김상철 씨 부부는 경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이 원하지 않아서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새벽 2시 김민준이 제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잠이 안 와요. 나도 그래. 저는 따뜻한 우유를 건넸어요.
아저씨, 진짜 제가 이준혁이 맞나요? DNA 검사를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 만약 정말 이준혁이라면 전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전 김민준으로 사는 게 편해요.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내 진짜 어머니는? 김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게는요. 천천히 생각해. 억지로 할 필요 없어. 그런데 아저씨는 왜 저를 이렇게까지 찾으신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너는 내가 유일하게 자식처럼 여긴 아이였어. 내가 죽었을 때 내 인생도 끝난 것 같았지. 김민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아저씨는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응, 아들처럼. 김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상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저씨한테 끌렸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본능적으로 기억하는 거야.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김민준이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저씨 머리가 아파요. 뭔가 생각나려고 하는데. 무슨 생각? 차소리요. 아주 큰 차소리요. 그리고 비명소리가 들려요. 교통사고 기억이 떠오르는 거였어요. 그 다음엔요? 더 기억나는 거 있니? 병원이요. 하얀 천장이 보여요. 그리고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뭐라고 하던? 김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애를 살려서는 안 돼. 기억을 지워야 해. 김민준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모르겠어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더 기억나는 거 없니? 주사 맞는 느낌이요. 그리고 모든 게 사라졌어요. 김민준이 온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즉시 윤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3년 전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봐요. 이준혁 학생한테 무슨 약물을 투여했는지요. 1시간 후 윤비서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회장님, 기록을 찾았습니다. 이준혁 학생한테 기억 억제제를 투여했다고 나와 있어요. 기억 억제제라고요? 네. 보통 심한 트라우마 환자에게 쓰는 약인데 과다 투여하면 기억 상실이 올 수 있대요. 누가 처방했습니까? 박정훈 이사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놈이 일부러 준혁이 기억을 지운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어요. 뭡니까? 이준혁 학생이 교통사고 당시에 사실 의식이 있었대요. 구급차에서도 계속 무슨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최진우요. 최진우가 술 마시고 운전했어요 라고 계속 말했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준혁이가 범인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박정훈이 기억을 지운 겁니다. 준혁이가 깨어나서 증언하면 최진우가 끝나니까요.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최동석 의원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 박정훈과 짜고 준혁이를 죽은 걸로 만들고 기억까지 지워서 다른 가족에게 넘긴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최동석 의원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김민준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의원실 문을 열자 최동석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회장님, 그리고 자네가. 저예요. 이준혁이요. 김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동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어젯밤에요. 김민준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3년 전 그날 밤 당신 아들 최진우가 술 마시고 저를 쳤어요. 저는 의식이 있었어요. 다 봤습니다. 최동석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박정훈이라는 사람이 제 기억을 지웠어요. 당신 지시로요. 미안하네. 최동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법정에서 모든 걸 말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처벌받으세요. 그럴 수는 없네. 내 아들이 감옥에 가게 할 순 없어. 그럼 저는요? 3년 동안 저는 뭐였습니까? 최동석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당신 아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유학 갔네. 미국에. 도망간 거죠? 최동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이 주먹을 쥐었어요. 저는 3년 동안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진짜 엄마도 모르고 제 이름도 모르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정말 미안하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를 진정시키고 최동석에게 말했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검찰에 자수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모든 증거를 들고 갑니다. 회장님, 제발. 일주일입니다. 저는 김민준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3시 윤 비서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동석 의원이 자살했어요. 뭐라고요? 국회의원 숙소에서 목을 맨 채로 발견됐대요. 유서를 남겼는데 모든 걸 자백했어요. 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이사도 체포됐어요. 경찰이 급습했대요. 다음 날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최동석 국회의원 자살, 아들 음주사고 은폐 의혹, 3년 전 교통사고 피해자 살아있어, 기억 조작 충격, 서울대병원 이사 구속, 사망 조작 혐의. 김민준은 TV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끝난 건가요? 아직 아니야. 뭐가 더 남았는데요? 내 선택이 남았어. 이제 내가 누구로 살 건지 결정해야 해. 김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9% 일치. 김민준은 이준혁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어요. 준혁이 어머니와 김상철 씨 부부가 모두 김민준을 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랑 같이 살자. 3년 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아니? 어머니가 애타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박미영 씨도 울며 말했어요. 민준아, 우리가 3년 동안 키웠잖아. 우리도 널 진짜 아들처럼 사랑했어. 김민준은 두 가족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가 제게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준혁이 어머니가 친모였지만 감정적으로는 김상철 씨 부부도 3년간 부모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때 김민준이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제 선택을 하겠어요.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준혁으로 돌아갈래요. 그게 제 진짜 이름이니까요. 준혁이 어머니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김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상철 씨 부부도 제 가족이에요. 3년 동안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요? 두 가족 모두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게 안 된다면 따로 만나고 싶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제 두 가족이 있는 거예요. 친엄마와 키워준 부모님이요. 김민준 아니 이준혁의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3년 전 교통사고로 다친 뇌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뇌출혈입니다. 당장 수술해야 해요. 수술 성공률이 어떻게 됩니까? 50%입니다. 그리고 설사 성공해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어떤 후유증이요? 다시 기억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3년 만에 되찾은 기억을 또 잃는다고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죠? 수술해야죠. 살려야 해요. 하지만 기억을 또 잃으면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6시간의 긴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진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의사가 나왔을 때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을 막았어요. 준혁이 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환자가 깨어나긴 했는데 기억이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혁아,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준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그 목소리는 3년 전 그대로였어요. 기억나니? 나를? 네. 회장님, 저 이준혁이에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기억하는구나. 하지만 준혁이가 계속 말했어요. 회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왜 병원에 있죠?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말이니? 저 중학교 2학년인데요. 내일 시험이 있어서 학원 가야 하는데. 저와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준혁아, 지금 몇 년도인 것 같니? 2019년이요. 5월이고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혁이는 3년 전 기억으로 돌아간 거였어요. 교통사고도 김민준으로 살았던 3년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의사가 밖으로 나가자고 신호를 보냈어요. 복도에서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역행성 기억상실증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기억이 사라진 거예요. 회복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영영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준혁이는 자기가 김민준으로 살았던 걸 기억 못 한다는 거네요? 네. 지금 그 아이에게는 2019년 5월이에요. 아직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이죠. 준혁이 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그럼 우리 준혁이가 돌아온 건가요? 완전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의사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김상철 씨 부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함께 살았던 3년도요. 일주일 후 준혁이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혁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신기해했어요. 엄마, 우리 집이 이렇게 컸었어요? 아니야, 준혁아. 여긴 회장님 집이야. 우리 집은 작은 원룸이었어. 아, 맞다. 그럼 우리 집에 가요. 준혁이 어머니가 울먹였어요. 잠깐만 있다 가자. 회장님이 준비해 주신 거야. 저는 준혁이에게 3년간 있었던 일을 조금씩 설명했어요. 준혁아, 너는 2021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 네? 교통사고요? 그래. 그리고 3년 동안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가족과 살았어. 말도 안 돼요. 제가 왜요? 내 기억이 지워졌거든. 준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그 3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인생에서 사라진 건가요?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돌아올 수도 있어. 하지만 준혁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김상철 씨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박미영 씨가 달려와 준혁이를 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혁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박미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야, 민준아. 엄마야. 아니, 우리 3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저는 그런 거 기억 안 나는데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민준아, 제발 기억해봐. 우리 함께 제주도도 갔었고 학교도 같이 다녔잖아. 죄송하지만 정말 모르겠어요. 김상철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기억해다오. 우리가 3년 동안 널 키웠어. 진짜 아들처럼 사랑했다고. 준혁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회장님, 이분들이 정말 저랑 살았던 거예요? 그래, 준혁아.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야. 이상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박미영 씨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준이, 우리 아들이.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산 가족인데 준혁이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준혁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그분들과 3년을 살았나요? 그래.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왜 기억이 안 나죠? 뇌 손상 때문이야. 하지만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어.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럼 새로 만들어야지. 새로운 기억을. 어떻게요? 다시 만나는 거야. 처음부터. 준혁이가 생각에 잠겼어요. 그분들이 저를 정말 사랑했나요? 진심으로 사랑했어. 3년 동안 진짜 아들처럼 키웠지. 그럼 저도 그분들을 사랑해야 하나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한 번쯤 기회를 줘도 좋지 않을까? 다음 날부터 준혁이는 김상철 씨 부부를 조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박미영 씨가 준혁이가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어 왔을 때였습니다. 이거 김밥이에요? 응, 내가 제일 좋아했던 거야. 참치김밥. 준혁이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네요. 근데 이상한데요? 뭐가? 왠지 먹어본 것 같은 맛이에요. 근데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박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억나는 거야, 민준아. 천천히 돌아오고 있어.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혁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거예요. 저는 급히 준혁이 방으로 달려갔어요. 준혁아, 무슨 일이야? 꿈을 꿨어요. 아주 생생한 꿈이요. 무슨 꿈? 학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벽에 제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고 이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요?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구였니?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날 준혁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민준이라고 대답했어요. 준혁이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상해요. 저는 준혁인데 왜 꿈에서는 민준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준혁이의 무의식 속에는 김민준으로 살았던 3년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준혁아, 그 꿈이 진짜일 수도 있어. 네. 내 뇌 깊은 곳에는 김민준으로 살았던 기억이 남아 있는 거야. 지금은 떠올릴 수 없을 뿐이지. 그럼 저는 두 명인 건가요? 이준혁이면서 김민준이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준혁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알아가면 돼. 억지로 정할 필요 없어. 그로부터 한 달 후 준혁이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김상철 씨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박미영 씨가 준혁이 무릎에 밴드를 붙여주고 있었어요. 민준아, 넘어졌구나. 조심해야지. 죄송해요. 그런데, 뭐, 왜 저를 계속 민준이라고 부르세요?
제 이름은 준혁인데요. 박미영 씨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습관이 돼서 3년 동안 민준이라고 불렀거든. 그때 준혁이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불러도 돼요. 정말? 네. 어차피 저도 민준이었으니까요. 비록 기억은 안 나지만요. 박미영 씨가 준혁이를 꼭 안았어요. 그날부터 준혁이는 이준혁이면서 김민준이 되기로 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이준혁이지만 감정적으로는 김민준이기도 한 거였어요. 회장님, 저는 결정했어요. 준혁이가 제게 말했어요. 무엇을? 두 가족 모두 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요. 친엄마도 키워준 부모님도요. 좋은 선택이야. 그리고 두 개의 이름을 다 쓰기로 했어요. 법적으로는 이준혁이지만 김상철 씨 부부 앞에서는 민준이로 불러도 좋다고요. 그럴 수 있어. 저는 3년을 잃어버렸지만 대신 두 가족을 얻었어요. 준혁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준혁이가 옛날 교과서를 정리하다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김민준으로 살 때 썼던 일기장이었어요. 준혁이는 그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2021년 9월 5일. 오늘 새 학교에 전학 왔다. 다들 낯설다. 근데 왠지 이 학교가 익숙한 것 같다.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2022년 3월 3일. 오늘 생일이다. 아니 생일이 아니다. 내 진짜 생일은 3월 3일인 것 같은데 부모님은 3월 5일이라고 하신다. 이상하다. 2023년 7월 15일. 오늘 꿈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을 꿨다. 너무 무서웠다. 누군가 나를 쳤다. 술 냄새가 났다. 최진우라는 이름이 들렸다. 준혁이는 일기장을 덮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뭘? 김민준으로 살 때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 무의식이 계속 신호를 보냈던 거예요. 그랬구나. 그런데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거야.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준혁이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니? 기억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감정은 남는다는 거요. 맞는 말이야. 김상철 씨 부부를 볼 때마다 낯설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3년간 쌓인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 준혁아. 내가 깨달았구나.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이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어요. 키도 더 크고 얼굴도 성숙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준혁이의 대학 입학식이었거든요.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거였습니다. 강당에는 세 가족이 모두 왔어요. 친엄마 이수진 씨, 키워준 부모님 김상철 씨와 박미영 씨, 그리고 저까지요. 준혁아, 축하해. 이수진 씨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민준아, 정말 자랑스럽다. 박미영 씨도 눈물을 흘리며 준혁이를 안았습니다. 준혁이는 두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웃었어요. 감사해요, 엄마. 그리고 엄마도. 이제 준혁이에게는 두 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낳아준 어머니, 하나는 키워준 어머니였죠. 저도 축하해, 준혁아. 내가 꿈꿔왔던 의사가 되는구나. 회장님 덕분이에요. 회장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우리는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준혁이가 갑자기 일어나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모두가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3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3년 덕분에 지금의 저가 있어요. 준혁이가 김상철 씨 부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비록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3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어요. 박미영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진짜 엄마, 준혁이가 이수진 씨를 바라봤어요. 3년 동안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이수진 씨도 울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회장님, 준혁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제 곁에 계셔주세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물론이지, 준혁아. 영원히. 식사 후 저와 준혁이는 잠시 밖으로 나왔어요. 한강이 보이는 곳에 섰습니다. 회장님, 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니? 며칠 전에 꿈을 또 꿨어요. 무슨 꿈? 김민준으로 살았던 3년이요. 이번엔 아주 생생했어요. 기억이 돌아오는 건가?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각조각 돌아오고 있어요. 준혁이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그 3년이 불행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래. 네. 김상철 씨 부부는 정말 저를 사랑했어요. 비록 시작은 잘못됐지만 그분들의 사랑만큼은 진짜였어요. 맞아. 그분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야. 저는 이제 알아요. 저는 이준혁이면서 김민준이라는 걸요. 두 정체성 모두 저예요. 훌륭한 생각이야. 그리고 저도 회장님처럼 될 거예요. 무슨 뜻이니?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거예요. 의사가 되어서 무료로 치료해주고 장학금도 주고요. 제 심장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준혁아. 회장님이 보여주신 길이에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준혁이와 함께 특별한 곳을 방문했어요. 한성고등학교였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준혁이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고 이준혁 2003-2021. 교장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어요. 준혁이가 살아 있었다니 정말 기적이네요. 네. 이제 사진을 내려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준혁이가 말했어요. 아니요. 그냥 두세요. 왜? 그 사진은 제 일부예요. 한때 제가 죽었다고 믿어졌던 시간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니까요. 그 대신 옆에 하나 더 걸어주세요. 준혁이가 새 사진을 건넸어요. 지금의 준혁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준혁 2003- 의대 입학. 두 사진이 나란히 걸렸을 때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 집 넓은 거실에서였어요. 이제는 모두가 자연스러웠어요. 서로를 받아들였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우리 매달 이렇게 모여요. 세 가족 모두요. 좋은 생각이네. 저는 두 가족이 있으니까 두 배로 행복한 거잖아요. 모두가 웃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의사가 되면 저처럼 억울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어떻게? 기억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가족에게 돌려보내줄 거예요. 아무도 혼자가 되면 안 되니까요. 박미영 씨가 준혁이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민준이 아니 준혁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이수진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들이 자랑스러워. 저도 말했어요. 나도 자랑스러워, 준혁아.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나서 준혁이와 저는 서재에서 차를 마셨어요. 회장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왜 저를 이렇게까지 찾으신 거예요? 제가 회장님 친아들도 아닌데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너는 내가 가질 수 없었던 아들이었어.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사업만 하다 보니 가족이 없었지. 그런데 너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기분을 느꼈어. 회장님, 내가 죽었다고 했을 때 내 인생의 의미도 사라진 것 같았어.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지. 준혁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회장님,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뭐니? 제가 김민준으로 살 때 가끔 꿈을 꿨어요. 어떤 따뜻한 아저씨가 나타나서 저를 안아주는 꿈이요. 그랬구나. 그게 회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 무의식이 회장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준혁이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준혁아. 살아줘서. 회장님도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이 왔습니다. 준혁이가 창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저기 별 보이세요? 그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사라졌을 때 매일 밤 별을 보며 기도했대요. 준혁이가 어디선가 별을 보고 있을 거라고요. 그랬구나. 그리고 김상철 씨 부부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진짜 아들 민준이가 하늘에서 별이 되어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요. 모두가 너를 사랑했구나. 네.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새 가족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준혁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회장님도 제 가족이에요. 아시죠? 알지. 그럼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 목이 메었어요. 그래. 그렇게 불러줘. 아버지. 응, 아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년간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이야기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혹시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 꼭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알려주세요. 출근길이셨나요? 집안일 하시면서였나요? 자기 전이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